태어난다 개천 지배동이 버이브 14호가리사에서 이제 출생하고. Escape from Camp 14 was an international bestseller. He became the first witness to testify at a UN Commission of Inquiry.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 탈북자 신동혁 씨가 이 시간에 말하면 5억을 주겠다.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가짜 간첩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친한 친구한테도 자료를 줘도 몰라요, 이렇게. 테러범을 있는데 누가 덕침을 맞을 것이냐? 제가 맞겠습니다. 이게 설마 간첩이겠냐 하는 게 간첩이라고. 간첩 똑똑해야 간첩이에요. 이쁘고. 남조선의 풀한폭이 자갈 하나를 절대로 다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생활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 다 사기를 친 거죠. Kim also asked to send a message, a tearful apology to her family. So many others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e anguish of separation. 제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부모님 사랑의 실제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고 내 땅에 묻히고 죽어서라도 영원히 내 부모님 곁에서 죽어서라도 살고 싶은 거. 저는 뭐 언론이나 이런 많은 서식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걸 말을 하면 이 대한민국, 이게 남쪽도 분명히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북녘과 남녘은 분명히 한 부모의 자식이고 한 형제고 동포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포를 해외 여행 나가 있는 자기 동포를 강제로 유인 납치해서 남쪽에 끌고 와서 국정원의 덕방에 가둬 놓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만 써라. 너 이 서약서를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국정원에서 나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에 끝내 버티지 못하고 단식도 해보고 애연도 해보고 막 울면서 매달려보고 하지만 덕방에 갇힌 상태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끝내 견디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저국과 민족 뭐 우리 뭐 이런 민족 민주주의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운동도 하시고 많이 깨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이지만 제가 국정원 덕방에 갇혀 있을 때만 해도 저는요 뭐 저국 뭐 통일 민족 분단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런 데보다는 내 부모와 남편, 딸 자식이 너무 소중했던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알 같은 그냥 내 자식밖에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였죠. 그러니까 이 전향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전향서 한 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중한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살아서 내 가족한테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딸 자식을 다시 안아볼 수만 있으면 전향서가 아닌 그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석 달 만에 국정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써주고 그 다음 날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로 나오면 저는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은 3개월 동안 국정원에서 저사를 하고 마치면 하나원으로 보내집니다. 하나원에는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교육 시스템 이런 상황인데요. 3개월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자기 뭐 직업도 찾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탈북자가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6개월을 지나면 그때 비로소 여권이 나옵니다. 여권이 나오면 뭐 중국이든 어디든 나갈 수 있겠죠. 제가 전향서를 쓸 때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나가서 6개월만 있으면 이 전향서 한 장만 써주고 나가면
6개월 만에 내가 여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다시 내 가져간 데 갈 수 있겠다. 이런 한 가닥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전향서를 쓰게 됐던 거죠. 정말 그 하루하루를 6개월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6개월 만에 여권을 신청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청에서는 여권이 안 된다고 하고 왜 안 되냐 하니까 자기네는 모르겠고 국정원이 알아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정원에 알아보니까 국정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은 처음부터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까 봐 여기 남쪽에 살아있는 한 여권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남쪽에 지금 강제로 옥류되어 있는지 7년째예요. 7년 동안 여권이 안 나옵니다. 여권을 해주면 제가 가족 곁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 분명히 여기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자기네 체제 선전과 이런 분단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인간의 가족을 생가족을 이렇게 난 엄마한테서 딸 자식을 뺐고 딸에게서 엄마의 사랑을 빼앗는 이런 천체도 하지 못할 짓이 다른 나라도 아닌 내 나라 땅, 내 민족이 사는 내 동포들이 감히 할 수 있을까. 너무 황당하고 믿겨지지 않았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내가 합법적으로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래서 불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밀항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전문 인신매매를 일삼는 탈북 브로커한테 속아서 할 때는 2달만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속아서 밀항으로 갔다가 불법 체류자로 돈을 벌어가지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다가 어느 도중에 제가 속았다는 걸 알고 도망가겠다고 난 가겠다고 하니까 여권을 빼앗고 저걸 강제로 끌고 왔던 거죠. 그때 생각했던 게 밀항이라는 게 그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밀항을 하면 내 가족한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날짜를 잡아서 떠나게 됐는데 그 밀항 주선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2,500만 원 내라고. 그 엄청난 돈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끝내 포기가 되고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한 게 사람은 어디 가나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나쁜 짓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주민등록증과 대학 졸업증을 위조해준다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위조 여권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 세상 좋은 세상이구나. 나도 위조 여권만 만들면 진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조 여권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이 남쪽 세상을 모르는 게 하늘에서 우리 개개인들의 통신 수단이든 뭐든 행동에 대한 거를 하늘에서 지켜본다는 걸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를. 이미 국정원에서 나올 때는 그러한 점이 박혀서 나왔겠죠. 그런 가정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니까 그냥 위조 여권만 해서 도망가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다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잡히게 되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끝내는 재판장에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내가 이제 감옥에 가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갈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끊기고 마는 거 아니냐. 제가 친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제 주위에는 경찰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한테 털어할 사람도 없고 도움 받을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밀항도 시도해보고 위조 여권도 해봤는데 이제 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죽자. 차라리 죽자. 이렇게 힘들고 아플 바에는 가정한테 못 갈 바에는 내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만큼 저희 딸이나 부모님은 얼마나 피눈물로 이 딸을 안타깝게 기다릴까 이런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수면제 60알을 먹습니다. 수면제 60알 먹고 집에서 쓰러졌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밀착 감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루 저녁에 밤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경찰들이 뛰어들어서 지켜보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약을 먹고 쓰러졌는데 그날 경찰들이 뛰어들어와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병원에 실려가서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이야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물 중독으로 해서 제가 20일 동안 하반신 마비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20일 동안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다가 20일 만에 집을 태어나게 됐는데 그것도 경찰의 버스를 차를 타고 태어나게 되죠. 저는 제가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집에 왔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과 자식을 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돼서 태어난 그 다음 날로 면도칼로 다시 제 손목에 동맥을 끊습니다. 무조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에 의해서 또다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수술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수술하고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나는 살아야 하는가 보다.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면 정말 집에 내 가족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보다. 이런 희망을 또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어서 또 인터넷을 뜨져요. 인터넷에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유성 간첩 조작 사건과 원정아 간첩 조작 사건이 인터넷에 뜹니다. 그걸 보니까 탈북자 명단을 북에 보내서 간첩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국가기관 군사기지에 가서 사진 찍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탈북자 명단을 보내서 간첩이 됐다면 내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도 간첩이 될 수 있네. 그러면 간첩이 되면 여기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간첩이라면 무엇 때문에 여기서 잡아놓겠어요.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면 강제 추방이 되지 않을까. 간첩이기 때문에 이런 또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간첩이 되자. 간첩이 돼서 강제 추방을 당하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탈북자들 17명을 제 핸드폰에다가 이름과 집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현재 제가 재판 중이니까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북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어요. 나 간첩이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세요. 저는 여기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다음 날로 빼옹빼옹 해서 막 잡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열흘이 돼도 전혀 나한테 누가 전화 하나 오지도 않고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가면 안타까운데 빨리 잡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열흘 만에 더 못 참고 그 버스대에다 떠다시 전화를 합니다. 좀 만나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에 오는 식당에 정보관 2명이 나왔더라고요.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핸드폰을 보여줘요. 자 봐라. 나 진짜 북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증거가 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으로 체포되게 됩니다. 재판받는 과정에 검사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갈망했던 간첩이지만 셀프 간첩이지만 이렇게 쉽게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웃겼던 거예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검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나라는 저는 살인자입니다 하게 되면 살인자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냐. 살인자가 되려면 죽은 피해자가 있고 살인 동기와 가정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내가 살인자로 법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니까 검사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재판장님도 재판 과정에 보니까 아무런 증거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 핸드폰에 17명 명단 내가 북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난 끝까지 저는 무조건 간첩입니다. 이게 제 자수 이거밖에 없으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행유예로 저를 풀어주게 됩니다.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간첩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김연희 씨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람이 내일에 어떤 운명이 차려질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남녘땅에 북의 2,500만 중에 제가 이렇게 남녘땅에 떨어질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생리별 당하고 7년 동안 정말 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말 버섯같이 정말 아까운 귀여운 내 딸을 7년 동안 헤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안 되겠다. 이 분단 때문에 이 그 콘크리트 장벽 때문에 그 누군가는 내일 또다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생리별되는 이상 가족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끝까지 내가 가족한테 못 돌아가더라도 내 넋이라도 바쳐서라도 이것만은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권력 유지, 분단 체제에서 분단 비극에 의해서 자기 동포, 북의 동포를 강제로 유인 납치하고 7년씩 강제로 옥류에 넣고 엄마한테서 딸 자식을 빼앗는 이런 일만은 결코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내게 됐던 거고요. 7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제가 42년 동안 살아온 북 생활을 남녘분들은 너무나도 제가 살아왔던 생활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내가 살아온 세상은 저렇지 않은데 왜 이분들은 이런 말을 할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녘분들에게 조금 단 한 걸음이라도 따뜻한 우리 남과 북의 동포의 정을 전달해주고 싶고 북의 현실,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북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프면 울 줄도 알고 기쁘면 웃을 줄도 아는 그런 정말 더운 피가 흐르는 꽃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살아왔던 7년간의 세상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황당했다? 아니면 황당하기보다는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헤어져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 분단의 아픔을 순간순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북도 남쪽을 너무 모르고 남쪽도 북을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말해요. 누군가는 뭐 통일 대박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통일을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누구나 다 통일을 말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통일을 바랄까? 통일을 바라면 대체 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통일을 하자면 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건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에 대해 조금만 더 잘 아는,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70년 동안 헤어져 있어서 많은 것이 다뤘습니다. 많이 다루지만 이 다룸이 불편하지 않을 때 괜찮을 그래 넌 가장 먹고 우린 사탕을 먹네 괜찮네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때 바로 통일이 아닐까. 갑작스러운 통일 그것은 북과 남에 다 피해가 되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대학생 한 분이 20대 대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김치를 먹습니까? 아마 여기 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인한테 당신 김치 먹을 줄 알아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20대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통일운동 하신다는 어느 단체 우장님이 처음으로 북을 한번 방문했답니다. 북을 방문했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북의 농장을 지나가다가 감자밭을 지나게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감자꽃이 우리와 꽃 같네 이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게 남쪽 사람들만 북을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 자체도 남쪽을 정말 모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살면서 순간순간 망신하고 쪽팔리고 부끄러웠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서. 한 분은 제가 여러분들 톨게이트 잘 아시죠? 톨게이트를 가는데 그때도 제가 친구가 없고 내 주위에는 경찰밖에 없으니까 경찰과 함께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톨게이트 앞에서 우리 경찰이 아줌마한테 돈을 툭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는 아줌마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나라 땅을 내가 지나가도 돈을 내야 된다. 내가 남의 나라 땅을 밟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 땅을 자기 국민이 밟고 가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구나. 정말 그때 정말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도 그것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 땅을 밟고 가는데 돈을 받는다. 이것만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본주의가 더 발전되면 그런 것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엄청 못생겼잖아요.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대구에 변호사님이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담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성들은 다 미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 같은 여성도 살고 있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쪽팔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못생겨서.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데 여기 혹시 여성분 피부과 아시죠? 피부과. 예, 여성분들은 아마 피부과 한 번씩은 다 갔을 것 같고요. 저도 갔으니까요. 피부과 보니까 북에서는 피부과는 상처 나고 헌디 나고 이런 피부에 났을 때 가서 치료받는 게 피부과인데 인터넷 보니까 여자들 이쁘게 해준다는 거죠. 와, 나 저기 한 번 갔다 오면 좀 이뻐질 수 있겠네 하고 찾아갔습니다. 동네 피부과라고 해서 가서 선생님 제가 얼굴에 기미가 많은데요. 좀 뽑아줄 수 있나요? 하니까 250만 원 내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있던 간호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어요. 치료를 안 받았는데 무슨 돈을 내야 되죠?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아니 병원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병원이지 어떻게 의사 선생님과 말한 값을 받냐 병원에서. 병원이 선생님과 말한 값도 받네.
정말 놀랐던 거죠. 한 번은 카페에 갔는데 카페 이런 거 흔히 보셨을 거예요. 와이파이 공짜 보셨죠? 카페 한번 갔는데 북쪽 사람들이 웬만해서 처음에 오면 그 생활에 익숙이 되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감이 많아서 말 톤이 다르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보니까 와이파이 공짜 썼어요. 근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초코파이, 찰떡파이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보다 찰떡파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로구나. 그 카페에서 이거 커피를 먹으면 와이파이는 공짜로 주는구나. 참 세상 좋구나. 근데 커피를 절반쯤 먹게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와이파이를. 속상한데 말을 못 하겠고 옆에서 근데 물어도 못 보겠고 조금 먹었는데 시간을 오랫동안 먹는데도 안 줘요, 끝내. 단념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같이 갔던 분한테 완전 사기꾼들이라고 와이파이 공짜 준다더니 왜 나갈 때까지 안 주냐고 사기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틀리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름이에요. 문화적인 다름, 언어의 다름, 풍습의 다름, 생각의 다름, 모든 게 다름입니다. 그래서 참 놀랐고요. 또 한 번 놀랐던 적은 제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10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착 나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상대를 볼 때 자기 주관에 맞게끔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한번 도로에 지나가는데 그게 있어요. 프랑카트가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애들의 엄마 아빠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너무 늦게 퇴근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이 아버지 엄마 좀 빨리 보내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좀 뭔 말이지? 왜 늦게 보내주지? 이해를 안 됐는데 실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봤습니다. 용천에 있는 재활용 회사를 다녔는데요.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빨리 퇴근하면 저녁에 10시고요. 웬만해서는 12시고 제일 늦게 퇴근한 게 새벽 2시였어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불만이 없는 거예요. 잔업을 하게 되면 따블 수당이 차려지잖아요. 여기서 몇 년 살다 나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순간순간 고름고름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돈에 예속이 되고 돈만 따라가게 되고 힘들어도 돈만 찾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랬던 생각을 하면 내가 북에서 이 정도 이렇게 빡시게 일을 했으면 한 이중 영웅은 됐을 거다. 너를 영웅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안 해봐서 아마 영웅 칭호를 받았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지하철역을 가보는데 지금은 잘 알죠. 노숙자라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들 노숙자 많이 보셨죠? 제가 노숙자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2명은 이렇게 누워있고 2명은 이렇게 소주 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퇴근하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퇴근을 못한 사람들이구나. 안타깝다. 이 술주정뱅이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노숙자라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가 뭐예요?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또 한 번 충격이었거든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집 없는 사람도 있구나. 왜 사람인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집이 없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또 살아보니까 뭐 고시원, 쪽방, 월세, 전세 뭐 이런 게 남의 집을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집 없이. 그래서 이게 있던 문화가 또 다른 거로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북에 같은 경우는 주택이 어떻게 배정되냐 하면 처녀 총각들이 무슨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제일 먼저 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나요?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우리 오늘 결혼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두 번째로 또 빨리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역에 있는 자기 구역의 주택 배정과에 가서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결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그 대기수에 따라서 빠르면 2달, 석 달, 늦으면 뭐 1년 이 정도 되면 집이 국가로부터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받는 경우에는 뭐 신랑 신부 2명에서 산다 하게 되면 뭐 1칸이나 2칸짜리. 우린 2식구지만 3칸, 4칸에서 제일 좋은 걸로 쓰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똑같이 국가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공짜로 무조건 다 걸고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 쓰고 싶어도 너네 식구수에 따라서 집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분들은 나 20평에서 살아, 나 30평에서 살아, 자기 집의 평수를 다 알죠. 북쪽 사람한테 가서 너 몇 평짜리에서 사냐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수를 넣어라는 거는 평수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 없으면 평수 알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북에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식구수에 따라서 집을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2칸짜리예요. 우리는 4칸짜리예요. 이렇게 칸수로 말을 하는 게 통하지 평수가 뭔 말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놀랐던 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면 단 하루도 북에 대해서 씹지 않는 날이 없죠. 매일같이 북을 씹잖아요. 남쪽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북을 씹고 있는데요. 저는 북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고 세계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우린 것도 하나의 나라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 와보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세계 중심의 관심 속에 살았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요, 북에 가면 야, 우리 이런 나라야, 우리 큰 나라야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요. 북에서는 남쪽에서처럼 이렇게 매일과 같이 관심을 못 줍니다. 자기 집 일이 얼마나 바빠요. 자기 국민들 먹여 살려야지, 애들 교육을 해야지 하는데 근데 옆집에 야, 배나라 감나라 뭘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챙겨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북은 자기 집 일도 바빠서. 근데 남쪽 분들은 워낙에 동포애가 강해서 매일과 같이 진짜 자기 집 일도 바쁜데 북을 관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어디서 테러가 생겼다, 어디서 뭐 인터넷 해킹이 당했다 하게 되면 무조건 북이에요. 북의 서행이에요. 야, 북이 정말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 발전해 있네. 누구도 못하는 테러, 누구도 못하는 해킹 북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하든 불량배 짓을 하든지 간에 저렇게 기술이 높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로구나. 저희 남편이 의사예요. 김책업 종합대학 의사. 그래서 남편이 의사여서 북에 있을 때 엄청 잘 살았겠다. 뭐 특권층이었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북은 특권층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서민들은 굶어 죽고 특권층만 살기 좋아.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전 절대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거 사실이니까요. 북은 특권층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 분들이 여기 남쪽에도 특권층이 있죠. 특권층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죠? 권력가, 재산가, 뭔가 가진 사람들이 특권층이겠죠. 그래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서민들이 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특권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북에도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에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걸 제일 먼저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이 누굴까? 제일 첫 번째가 항일투사 유가족입니다. 여기 말하면 국가유공자죠. 그 항일투사 유가족, 일제를 반대해서 쌓았던 사람들의 3대 자손들까지 국가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지금 집을 쓰고 살지만 그보다 더 뭐 미래과학적으로요, 여명거리요, 현대적인 집들이 지금 많이 건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거를 교환해주고 나머지 남는 걸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배정을 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권층이 뭘까? 두 번째는 여기 분들이 말하는 상해군인, 군사복무를 하다가 부상당해서 이렇게 제대된 사람들, 상해군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용해군인이라고 합니다. 용해스럽게 제대된 군인이다 해가지고 용해군인인데 이게 두 번째 특권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용해군인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군사복무, 북에서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굶어 죽고 힘들었던 많은 탈북자들이 뛰쳐나왔던 그런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저희는 10년 동안 지방에 내려가서 군인 가족으로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군의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차 사고 나가지고 훈련 도중에 그래서 추간판 탈출 걸려서 제대돼가지고 용해군인인데요. 그렇게 항일투사 유가족들과 용해군들이 특권층입니다. 의사로서 잘 살았겠다.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의사라고 해서 국가가 쌀하날 돈 한 푼 더 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의사는 남한테 제 것을 더 뺏기고 줘야 되는 게 의사예요. 저희 어머니 이거 책에도 있겠지만은 어머니의 녹쪽 다리국에는 허벅지에 뭐가 있냐면 세 곳에 상처가 있어요.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환자가 화상당했거나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실려오죠. 그러면 환자 옆에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누굽니까? 가족이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 옆에 있는 겁니다. 병원에 오면.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가서 내 피를 넣어줘라, 내 살을 넣어줘라, 수술대에 올라와서 자기 살점을 피부 이식 수술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번을 했는데 자기가 제 살점을 띄워준 환자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의사 앞에 환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뭐죠? 혹시 여기 여성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데 그럼 여자도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돈을 내고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애는 제가 애를 낳아서 내 애라 하게 되면 그건 나 하나의 애가 아닙니다. 내 하나의 자식이 아니고 국가의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커서 이 나라를 떠맡고 나가 그 아이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부흥발전하느냐는 이 세 세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늙어서 죽으면 이 애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될 주인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제발 여기서 자꾸 애를 많이 낳아 자꾸 국가에서 말하는 것도 그 애들이 인구수가 적어지고 하게 되면 국가에 피해도 오고 애들이 잘 돼야 국가도 부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를 그런 법에 같은 국가의 미래를 낳아주는데 어떻게 왜 내가 내 돈을 내고 낳았냐? 국가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북에는 여기도 아마 출산 휴가가 있을 겁니다. 북에는 출산 휴가가 240일이에요. 240일인데 북에 몽땅 애 낳고 다 놀라는 게 아니고요. 산 전에 2달이고 산 후에 6달입니다. 산 후에 6달 되고 애가 6달 되면 다시 출근하게 되죠. 여자들이 애를 낳았다고 해서 자기 직업에서 떨어지거나 뭐 해고 나간다거나 이걸 상상을 못합니다. 누구도 해고를 못하죠. 그 8달 동안 집에서 애를 낳는 동안 똑같이 직장 다닐 때와 같이 월급과 뭐 식량이고 모든 공부를 똑같이 받습니다. 모든 북에 시내든 협동농장이든 섬이든 어디 산골이든 공장이나 어떤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타가서 유치원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타가서 유치원이 없으면 공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6달 만에 출근을 하면 자기 회사 안에 타가서에다 애를 맡기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 경우에는 우리 노동시간이 8시간 노동제입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8시간 노동제겠죠. 하지만 애엄마들은 6시간 노동제예요. 애엄마들은 6시간만 일하고 2시간 전에 미리 빨리 퇴근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2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시간 반 있고 나머지 30분은 타가서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 그 회사 안에 있는 타가서에 가서 30분씩 애와 놀아줘야 됩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해서 4번이 30분씩 4번이 합쳐서 2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중에 2시간이 빼자고 애엄마들은 6시간 노동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빨리 도망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에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학교에 수영장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체육 시간에 수영 수업이 있거든요. 학생들 수영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수영장 없으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했더니 저에게서 이야기 들었던 분이 경북의 상주에 계신 분인데요.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뻥친 것 같죠. 그래서 자기네 고향에 상주에 가서 어느 양강대에서 오셨다는 분을 찾아갔답니다. 탈북자를 가서 자 김연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 양강대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김연희 씨의 말은 사실과 좀 다르다. 김연희는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 실내에 수영장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양강도 천구석에는 실내에 수영장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만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좀 더 실리적이지 않나요? 실력적이고. 초등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하게 되면 여기는 해는 나이로 계산을 하지만 북은 대체로 만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고 하는데 북에서는 7살에 입학을 해요. 여기 초등학교가 6년이라고 합니다. 북에는 4년입니다. 초등학교 4년 동안 담임선생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요. 4년 동안 딱 한 선생님이 애들을 맡습니다. 한 학급에 20명이다 하게 되면. 왜냐하면 애들이 7살 때부터 얘가 어떤 재능과 어떤 싹과 어떤 끼리가 있는지를 꼬집어낼 수 있는 거의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세를 지나가게 되면 얘의 그 숨은 끼나 재능이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 송세대한 거는 그 인재 발굴, 그 젊은 애들의 끼를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계속 4년 동안을 20명을 계속 봐주면서 아 얘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끼가 있구나 다 골라줍니다. 한 학급이 20명이다 하게 되면 그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서서히 망라시켜요. 저도 선생님이 저는 몰랐는데 7살에 아 너는 음악 끼가 너의 끼가 있다 하면서 음악 서조로 데려갔어요. 서조에 가보니까 3면이 쫙 악기가 널려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너네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한번 골라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7살 때 뭐 합니까?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그래서 애들이 하나씩 다 골랐어요. 우리 학급에서 12명이 갔는데요. 악기를 하나씩 다 골랐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두럼이 딱 하고 싶더라고요. 둥지하게 생겼잖아요. 두럼이. 그래서 선생님 전 저 두럼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가면 선생님한테 왜 그랬냐고 좀 따지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 드럼은 경음악이나 기악중주 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연희 학생은 이거 바이올린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보래 제가 바이올린 어려서부터 이렇게 못생긴 트라우마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게 돼서 이따금씩 다니면서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아마 북의 어느 골목이나 다니면서 당신 악기 좀 한번 해봐라 하면 못하는 악기가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계속 배워오니까 여기 남쪽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북에 혹시 아리랑이나 집단 제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보신 적은 있겠죠. 북에 뭐 아리랑 집단 제조의 학생들 막 이렇게 마스캠이라고 하나 여기서? 그거 보면서 그러죠. 왜 저렇게 어린애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저렇게 힘들게 막 집단적으로 저렇게 학대를 하냐 이 말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이 체육 시간에도 애들이 앞전, 뒷전, 역전, 무용, 체육 모든 거 다 정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누구나 다름없이 악기 하나씩 무조건 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뭐 아리랑 올해 명절을 맞으면서 아이가 집단 체조를 한다 하게 되면 그 한 2달 전쯤 돼서 어떤 흐름이나 단체적으로 안쌈불이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 안쌈불을 맞출 수 있는 흐름을 가르쳐주면 맞추는 거지 강제로 때려서 그걸 그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얼마나 유연하고 애들이 잘해요. 그 배경대 보게 되면요, 그 전자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들이 요만한 그 배경대 책이 있어요. 책을 애 앞에 주석단해서 꼭대기에서 사람이 숫자를 불러요. 3, 하나, 둘, 셋, 깃발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3번이로구나 하면 3번에 손가락 딱 놓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야! 하면서 탁 펴고 그러면 글자가 되고 구름이 되고 휙휙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생활들을 쭉 하면서 많이 다르구나 진짜.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7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정말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북남 밑다 어쩌다 막 해도 달리는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게 여서마다 정말 구석구석마다 특히 음주가무를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음주가무만은 술 좋아하고 널기 좋아하고 이것만은 우리 민족은 어디서 뺏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맥주, 대동강 맥주 드셔보신 분 계세요? 드셔보셨구나. 내년쯤 아마 결과가 잘 되면 평양에 가시겠죠. 가시면 꼭 들어보십시오. 근데 남쪽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북에 가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남쪽 분들이 북에 가게 되면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여기 남쪽의 썸에 폭탄주. 이거를 북에다 자랑하고 오곤 해요. 당신네 폭탄주 아니야? 한번 먹어봐라 이러는데 여기 남쪽의 맥주는 4.5도입니다. 카수나 하이튼가 4.5도고 참이슬이나 술은 17도예요. 소주가 17도인데 거기서 소맥을 했던 걸 생각하고 북에 가서 배워주는데요. 그럼 북의 술은 몇 도일까? 대동강 맥주라고 있습니다. 북에서 대동강 맥주는요. 술이 아닙니다. 청량음료에 속하는 거예요. 도시락에 맥주 한 병씩 끼워 나오는 사이다처럼 먹을 수 있는 청량음료가 대동강 맥주입니다. 대동강 맥주 몇 도인지 아세요? 11도입니다. 그게 청량음료예요. 그러면 소주는 몇 도일까? 북에 어떤 술 이름이 뭐냐면 여기서 참이슬처럼 북에는 착하고 순한 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북에 술 이름이 그래요. 25도예요. 제일 착한 게.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30도, 40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남쪽 분들이 4.5도와 17도를 써먹하던 생각으로 북에 가서 11도와 40도를 써먹여 버립니다. 죽죠.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그 호텔 요관 그 관리 어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오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야, 남쪽 사람들이 술에 너무 미친다. 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이 말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침실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술 먹고 먹다 복대에 쓰러지고 막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역시 문화는 술 좋아하는 거는 갖고 갔구나.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북쪽은 추운 지방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술이 강하다는 거를 조금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마십시오. 북에 가게 되면 또 제가 하나 팁을 주고 싶은 거는 꼭 어묵간 냉면을 꼭 드시고 오십시오. 여기 와서 왔는데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런 구호를 간판을 보게 됐어요. 너무 좋았죠. 어떻게 우리 고향에 말이 있구나, 우리 고향 게 있구나 해서 먼저 찾아갔는데 다시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평양냉면이었구나, 이게 함흥냉면이었구나, 아닌데 하고 저 차라리 집에서 말아먹고 나는데요. 진짜 냉면이 뭔지는 평양에 가서 한번 엉양냉면을 꼭 드셔보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순대 꼭 드시고 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제일 실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왜 이래? 했던 게 첫 번째가 냉면이었고 두 번째가 순대였어요. 순대 보게 되면 대체로 당면을 많이 넣더라고요. 북의 순대는 그렇게 아니에요. 북의 순대는 돼지 창자에다가 피에다가 배추, 야채 썰어 넣고 쌀 불고서 넣고 돼지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먹다 탕쳐서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순대인데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 남쪽에 왔을 때는 왜 나야?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내가 생립을 당해야 돼? 이런 고통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의 아픔은 우리 한민족, 우리 8천만, 우리 한반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혼자 아파한 게 아니라 우리 8천만 모두가 아직까지도 70년 넘게 아직까지도 분단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전 전쟁 세대뿐이 아닌 지금 21세기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딸 세대도 이렇게 이상가족으로 갈라지는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이나 남이나 너 북에 내 머릿속에 몽땅 비워. 네 것을 버려. 그리고 우리한테 와야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북이든 남이든 함께 공존할 때 누구든지 친구가 내 걸 빼앗으려고 하면 누군들 저 통을 내버리겠어요. 그래서 사상과 체제와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사상과 정교 위에 우리는 국가, 민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상과 정교 위에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우리 8천만이 하나같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면 못할 게 뭐 있을까. 우리 남과 북 사이에는 분단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이 70년 동안 썩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부처님도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미국도 누구도 그 강을 메꿔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소련도. 오직 우리 8천만이 통일의 마음을 담아서 덜 하나씩 그 강에다 던질 때 바로 통일교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통일이고 통일은 곧 상대에 대한 우리 동포 형제에 대한 믿음이고 인정, 이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좀 북에 대해서 북이 붕괴돼야 우리가 통일될 수 있어. 아니면 우린 북과 함께 해야 살 수 있어.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하는 양쪽 분들 다가 그래 붕괴되고 북이 죽어야 한다면 왜 죽여야 될까?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죽이고 싶어도 저걸 알아야 죽이죠. 또 함께 하고 싶어도 알아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런 운동이 가장 통일의 첫걸음이 아닐까. 북에서 세뇌돼서 그러지 않냐. 너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용도자들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북에서 국가에서 배워주는 이런 세뇌보다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 가정교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모님한테서 먼저 세뇌를 받습니다. 우리 애들은 부모님의 생각을 다 따라가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세뇌를 받냐면요. 여기서 자꾸 세뇌라고 해서 자꾸 세뇌란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냐면
저게 남조선은 우리 동포고 우리 형제다. 언젠가는 한 집에서 살아야 될 우리 가족이다. 저 군사분계선에 나와 있는 국군들은 미국의 총알바디로 나와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국군들을 하마 개항을 해서 저 총구를 자기 덩적이 가슴이 아니라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게 돌리도록 개항을 해야 한다. 남조선의 풀 한 폭이 자갈 하나를 절대로 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세뇌를 계획을 계속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남조선 하게 되면 내 형제, 내 동포, 내 가족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남쪽 사람들처럼 북 하게 되면 무서워 죽지 않아? 이런 공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세뇌 속에서 저 같은 바보들이 많아서 빨리 쉽게 속아서 괜찮겠네? 하고 어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북인권법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엔에서 북인권법을 체결했잖아요. 예, 그 유엔이나 여기서도 북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아세요? 북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가보지 못했으니까. 진짜 정치범 수용소서 때리는지 아우지 탄각이 진짜 있는지 여러분들은 말만 들었지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유엔에서 유엔 인권법을 체결한 이 유엔 사람들은 정말 알까? 그분들도 몰라요. 가본 사람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럼 누가 아냐? 이 유엔 인권법이라는 거는 북의 인권법을 체결한 거는 오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탈북자 말은 진실일 거니까. 그 유엔 인권법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신동혁이라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은 뭐 이름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탈북자인데 이 사람이 와서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으며 내가 벌 앞에서 아버지를 기관총으로 쏴 죽였고 참다 못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해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게 국내가 아닌 미국에 오는 한 출판사에서 책을 냈죠. 그 책을 내고 몇 개월 후에 북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민족끼리에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동영상에 기관총 맞고 죽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냐. 그런데 쪽팔리잖아요. 여기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망신하지 않으려면.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하나 내고 20억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프랑스에 나가서 사업을 합니다. 프랑스 주재 북대사관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또 하소연을 했어요. 그게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거를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의 그 출판사가 신동혁을 상대로 재판 소송 중입니다. 재판 중이에요. 그 미국 출판사 사기 집단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다 사기를 친 거죠. 그 책을 냈으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사기 책이라는 걸 알고 재판까지 걸린 상태인데 이 남쪽에서 이거 아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일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견할 수 있는 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그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데 거기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보면 한 달에 4번을 방영합니다. 주말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근데 그거를 한 달에 4번 가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두세 번을 촬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이틀을 출근하면 된대요. 한 달에 이틀을 출근하면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답니다. 이 중에 공무원 혹시 계시면 한 달에 이틀 출근하고 200만 받는 공무원 계세요? 없죠.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필요한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탈북자가 그분이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카페 이런 데 글을 많이 쓰죠. 거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나날이 있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간부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자기들이 안 먹고 노동자들이 데려온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본인들은 굶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노동자들보다 공장 간부들이 더 많이 굶어 죽었다.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정말 한 끼 한 끼 지옥보다 더 힘들었던 처참한 아픈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인간의 정이 흐르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북을
졌습니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갔을까요? 국가보안법 검호 찬양죄로 8개월 동안 징역살이 했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탈북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이 정도 말을 해도 감옥에 가야 된다면 탈북자들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국정원과 모든 탈북자들에게는 담당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들이 감시 속에서 살아남자면 무조건 북은 멋스러운 나라예요. 죽여야 될 나라예요. 독재국가예요. 나쁜 나라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만이 제 성향은 괜찮네. 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하고 벗어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서 이름만 한마디만 하면 벌써 경찰들이 수사 들어가고 자꾸 뭐 터치하고 회사에 찾아오고 하면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그래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경찰들 또 특히나 기자분들 외신 기자들 자꾸 찾아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나가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라는 게 진짜 인권을 위한 이런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이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어제 탈북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정말 기막힌 사연을 내가 하나 이야기만 더 하면 혹시 여기 박상학이라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역시 기자님이시네요. 박상학이라는 거는 여기 전단 날리는 걸 알죠? 대북 전단지 많이 날리는 그 대북 전단 날리는 북인권단체의 대표입니다. 거기 박상학인데요, 탈북자. 몇 년 전에 그분이 덕침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죠? 덕침 테러 사건 내막을 모르시겠죠? 혹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특종인데 이 덕침 테러 사건이 실제 있었던 뼈다구와 형태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저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같이 저작할 때 앉았던 한 사람이 김희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민변 장영호 변호사님과 저 또 누구 앉아있는 4명 앞에서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저 혼자 앞에서만 말했으면 내가 사기쳤다고 이거 거수당하겠죠? 변호사도 있었으니까 제가 편하게 말합니다.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흐름에 의하면 12명도 청선과 뭐 이런 흐름에 의해서 필요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이런 북풍을 어떤 정복 뭐 하기 위한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하나 만들자. 북에서 그 불량 국가를 만들려면 누구를 테러하러 왔다고 해서 테러 사건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테러 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러 분자를 섭외한 게 탈북한 지 2, 3년 된 사람인데 빚을 져가지고 숨어 다니는 사람을 하나 섭외를 했습니다.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을 잡아서 너 3년만 감옥에 갔다 오면 네 빚 다 갚아주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사람 엄청 또 호박 잡았죠. 그래가지고 나 가겠다 해서 테러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테러범을 있는데 누가 덕침을 맞을 것이냐. 그때 박상학이가 제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몇 개월 후에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갔냐면 북에서 박상학이가 이게 전단 날리고 하고 하니까 1호 테러범이라서 박상학이를 테러하기 위해서 덕침 테러 벌였는데 이 테러범이 어느 지하철역에서 박상학이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박상학이보다 먼저 국정원이 캡처하고 먼저 나가서 이 테러범을 잡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갑니다. 이게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저작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테러범은 감옥에 갔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박상학이는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아직도 말합니다. 자기 덕침 테러 맞을 뻔했다고. 그 테러범 잡았다고. 저거 실제 저 내막을 아는 사람 미칠까. 그렇게 모두 하나하나가 이렇게 저작되고 이렇게 힘든 제가 김현희라는 분 알죠? 칼기 폭파범. 제가 그게 진짜냐 마냐 이런 거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우심스러운 게 하나 뭐냐면 그분의 자백서를 봤어요. 국정원에서의 자백서인 거 나간 거 통해서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기는 대한민국이죠. 나라명이. 그러면 북은 나라명이 어떻게 되죠? 잘 몰라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건 자기 나라 사람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거 알잖아요. 남쪽 사람은 인민하고 민주주의하고 자꾸 싹갈려서 옷 바꿔 넣더라고요. 김현희가 자백서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조선인민민주주의 사람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이 어떻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태어나서 20몇 세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자기 고향도 선교구역 무슨동에서 태어났다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면 강남시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가 혹시 무슨 정로 가면 강남 여기가
무슨 서울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덩은 대구에 있는 덩을 갖다 붙인 것처럼. 예, 선교구역 무슨 덩이다 했는데 그 덩은 선교구역에 있는 게 아니라 덩변구역에 있는 덩 이름인 거예요. 근데 태어난 사람이 자기 무슨 덩에서 태어난지를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기단의 덫을 말 안 합니다. 괜히 저 같은 게 뭐 압니까? 하지만 그거 딱 두 개를 보고 웃긴다, 그냥 웃긴다. 뭔가 꼭 필요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제가 국정원 처음에는 국정원을 정말 미워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운명으로 처했을까? 나를 왜 이렇게 강제로 잡아놨을까? 왜 생기를 시켰을까? 니들도 사람이야. 니들도 집에 가면 이쁜 딸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주고 뽀뽀도 해주고 귀여워할 건데 어떻게 나를 보면서 슬프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뭔 잘못이겠어요. 국정원, 검찰, 경찰 이분들이 뭔 잘못입니까? 분단이 죄입니다. 분단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분단만 없으면 그 사람들도 개가천선할 수 있고 전 태양에서 전 교육을 받으면 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단이 죄다. 모든 적폐, 모든 건 다 분단이 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분단만은 우리가 짚고 그냥 뚫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